제가 5살이 되던 쯤 저를 데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셨다. 다시 그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한 만큼 심도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마르게 언배우더니 밤낮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 맘대로 생각해보면 하루에 엄마와 아빠를 함께 볼 수 있던 시간이 없었던 걸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제서야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아빠와 잠깐 사이 출근하는 엄마.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처럼 새 가족이 모여 같이 수저를 맞대고 식사를 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어요. 그렇게 독하게 일하시던 부모님은 한국에서 배운 미용 기술 덕분에 밤낮으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 곧장 망해가던 가게 하나를 인수하셨기에 꿈도 못 꿀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집은 나름 한인 사회를 넘어 저희가 있던 지역에서 알아주는 미용실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렇게 누구보다 부모님의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부모님 노력 덕분에 금세 저희 세 가족은 미국에서 안정인 일상을 자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18살이 됐고 발레를 전공한 저는 총만 받는 발레 유망주였고 은주야, 일어나. 얼른 아빠. 지금 몇 시인데? 지금 긴 말할 시간이 없어. 얼른 중요한 짐만 대충 싸서 1층으로 내려와. 아빠, 무슨 일 있어? 왜 그러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하다, 은주야. 아빠가 큰 실수를 했어. 아빠가 제임스 그놈 말만 믿고 계약서도 잘 안 보고 계약을 했어. 회사고 집이고 다 뺏기게 생겼어. 곧 다들 회사고 집이고 몰려들 거야. 우선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알아보면 돼.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얼른 일어나, 온주야. 듣고 말하기 급급하게 영어를 익힌 부모님은 늘 누군가의 타겟이. 그래서 이제 일찍이 자리 잡고 성공한 부모님 곁에는 호시탐탐 저희. 부모님의 심은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셨어요. 지치고 힘들어하시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을 때면 저를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았죠. 그럼에도 틈이 있었고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집을 노리고 있던 이웃집 삼촌에게 속았어요. 아이 형님, 제가 누굽니까? 한인사회 주름 잡는 제임스 아닙니까? 형님, 내 미용실 프랜차이즈 하면서 미용 제품도 같이 팔면 대박이라고 그요. 안 그래도 요즘엔 사양 돈을 들이면 뭐든 팔리는데 여기에 K 하나만 붙여서 팔면 양키들이 정말 열광할 거야. 아이, 그래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을 거기에 걸고 돈을 벌어? 일단 두고 가세. 우리 변호사 만나서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고 말해줄게. 아이, 이 형님, 순진한 소리 하시네. 이게 뭐냐? 형님 하나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형님 기다리는 동안 나는 노나 염색양이고, 푸고, 이거 제 이름 붙여서 팔게 해달라니까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섰어. 내가 우리 그간 세월 생각해서 형님한테 제일 먼저 들고 온 거지. 형님, 아면 내가 나갈 일도 없다니까. 그래도 계약서는 변호사가 한 번 봐줘야 되지 않겠어? 아휴, 대슈, 계약서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해? 한국 하면야 뭐 다 정으로 이루어진 거지. 난 여기서 남는 것도 없어. 내 생각했음 계약서 필요도 없지. 그래도 형님, 내 사업이고 그러니까 내가 형님과 나 사이의 믿음 그거 하나로 꼴이나 맞추려고 계약서도 얘 이상 만들어 온 건데. 내 선의를 그렇게 법적으로 딱딱 끊어 생각하니 여간 섭섭하네. 아이, 그래 알겠어. 우리가 본 세월이 벌써 몇 열인데. 내가 제임스도 믿지 마. 그렇게 철두철미하다 저희 부모님이었다. 그땐 순간 정신에 이을 것만 같았죠.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세 식구 모두 부족함 없이 살아본 시간이라고 해야 고작 10년인데 더군다나 곧 있으면 발레로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가 코앞에 있는데 모든 걸 이렇게 허망하게 놓치고 빈손으로 왔던 그날처럼 다시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다. 힘든 현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발레리나만에 한국은 야속하기 그지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는 한국에서 발리하기 쉽지 않았어요. 당장 예고에 가고 싶어도 예고에 입학할 돈은 물론이고 야반 도지하듯 도망 오느냐 두꺼운 토슈치, 한 켤레 살 돈도 없는 제가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속수무책으로 빨려들어 헤어나갈 수 없었죠. 결국 저는 동네 어르신의 도움을 받고 남의 교복을 얻어 입고 어느 여고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야, 너 미국에서 왔다며? 근데 교복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후져? 그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집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미국에서 야반 도주한 거라며 진짜가 봐 여기 와이셔츠 자수. 이름도 얘 이름 아닌데 아이 더러워. 어떻게 남이 입던 교복을 입어 빨래는 해서 입나 몰라. 미국에서 오면 뭐하니? 꼬라지가 저 모양인데 아휴. 가자. 냄새난다. 급격하게 변해버린 환경만큼이나 야속하기. 끄지없던 또래 아이들의 행패에 저는 또래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배척 내버렸고 하루하루 저를도 몰아세우는 아이들 속에 속하지도 못한 채 거들며 방황하다가 입시도 망친 채 사회에서 나고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불같이 혼내고 다 그치기보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며 빨리 제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저를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저는 엇나갈 대로 엇나갔고 부모님을 향한 원망만 가득했죠. 20살이 넘은 저는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아르바이트 하다 만난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고 그때면 부모님은 애 같아 전화와 문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게 제가 알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괜히 대화라도 하다 이 억눌린 서러움과 부모님에 향한 비난이 부모님 가슴에 빛으로 박히지 않길 바라는 저의 아주 짧은 배려였. 그러던 중 제 나이 2살이 되던 해에 저는 제 인생의 곡절,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은주야. 우리 오빠랑 오빠 친구 근처에 있다고 온다는데 같이 볼래? 갑자기? 나 오늘 화장도 뜨고 별론데. 나중에 보자. 뭐 어때? 내가 둘이 소개팅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만 보는 건데. 뭐야? 왜 혼자 김치국부터 맞추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소예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아휴, 욕을 나셨어요? 넌 가끔 보면 미국에서 살다 온 애가 나보다 더 보수적이라 그냥 가볍게 엔조이 몰라? 친구, 남자 친구의 친구라는 그의 첫인상은 저와 달리 밝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미국에 있던 저의 모습처럼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웃겼어요. 별것도 아닌 말로 저를 웃음했죠. 외롭게만 느껴지던 제 일상의 밝은 햇볕이 예고도 없이 내리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고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만사가 귀찮고 잠만 오는 게 몸에서 이상 신호가 전해지기 시작했죠. 너 오늘 알바 쉰다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잖아. 그리고 보니 너 요새 나가지도 않고 잠만 자더라. 그러게 요새 계속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만 늘고 매일 잠만 와 벌써 몸무게도 5kg나 졌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때 엄마는 지나가는 말로 애라도 생긴 줄 알겠다며 웃으셨다. 저는 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집을 가 있었어요. 친구에게 향했어요. 오빠, 나올 때 약국 들려서 임신 테스트기 좀 사와. 뭘 사오라고? 아, 진짜 임신 테스트기? 아이, 그걸 왜? 아,
설마 임신한 거야? 모르니까 확인하려고 사오라고 하잖아. 아이, 근데 자기야, 나 그거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자기가 사면 안 돼. 나는 뭐 사봤어. 얼른 와, 급해. 급하다고? 어쩌면 이때가 마지막 신호였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도 회피하게 급했던 그의 성미를 알아차렸다면, 그랬다면 지금과는 달랐을까요? 사연으로 한자 한자 적다 보니 어쩌면 저에게도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시 저희 얘기로 돌아보자면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어요. 하늘이 쉬었죠. 그렇게 다행이다 생각하며 연애를 이어가던 저희는 안도의 마음이 커서였을까요?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이제 우리 어떻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조심하려고 했잖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고? 아이, 은주야,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기랑 은주. 내가 겨우 꼬맹이 둘인데 책임하라 못 치겠어. 오빠만 믿어. 그만 울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거지. 아이,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서 너희 부모님 찾아라고 할게. 내가 아는 형도 우리처럼 기생겨서 결혼했는데 이런 건 하루빨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 걱정하지 마. 참 어렵죠. 사고는 저희 둘이 치고 해결은 양과 부모님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라니. 하지만 그땐 고작 2살 많은 23살짜리 남자친구가 어찌나 어른 같던지 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렸어요. 결혼의 기약자도 모르던 저희의 상견례. 이루어진 곳은 동네 허름한 중식집. 그래도 나름 상견례라고 격식을 맞추겠다며 딱 하나 있는 룸으로 저희 부모님을 모르던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집에 있는 온갖 무겁고 귀한 것을 걸치고 온 시어머니가 달리 갑작스레 문남 동료 외동딸의 임신 소식에 겨우겨우 하던 일을 미뤄두고 굽실거리며 주변에 미안한 소리라 끝에 일점을 맞춰온 저희 부모님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설의 고개가 숙여지다. 아무래도 너무 비싼 곳에서 뵙자고 하면 부담스러울 텐데 듣고 수준을 맞춰서 모셨어요. 어떻게 찾으려고 마음먹으니 이런 곳도 찾더라고요. 어떻게 괜찮으시죠? 아니요. 장소가 뭐 중요한가요? 애들 혼사가 중요하죠. 그래요. 그럼 애들 결혼 이야기부터 얼른 총리하시죠. 여기 오래 앉아 있어서 뭐 하겠어요? 밥맛이 있다고 한데 넘어가기 하겠어요. 결혼식은 약식으로 하시면 돼요. 애들도 너무 어리고 이제 슬슬 패도 나올 텐데 동네방네을 필요 없잖아요. 저희야 남자애가 20대 혈기왕성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자 쪽은 또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아직 한국은 좀 보수적이군요. 뭐야? 미국에서 살다 오셨다 했나? 뭐, 한국이라고 수적이겠어요? 결국 어디에 있든 가르침은 중요하겠죠. 아니겠어요? 저기, 어머님 듣고 있던데 아무리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라통이 치미로 올라가자 시어머니께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지려고 들려던 차 옆에 계시던 엄마가 식탁아리로 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순간 울컥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저로 인해 한순간에 부모님의 그간의 인생이 내리깎는 그 모습에 화가 침이 올랐어요. 그제서야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죠. 네, 저도 저희 때처럼 예쁜 모습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었단 말이죠. 사돈 어르신 말씀처럼 지금은 약식으로 간단하게 가족들 모여 식사하고 혼인 신고만 하고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그때 제대로 하세요. 5살 많은 형보다 앞서가요. 가면이 정도 양보할 수 있지? 세아, 내가 어려서 미국 생활하다 와서 한국 정서를 몰라 그렇지. 한국은 아직도 위아래 서열 문화가 뚜렷해서 손이 사람이 장가도 안 들었는데 아랫사람부터 혼사를 치른다. 어머,
얘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 그리고 집은 우리가 해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애들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부모 도움만 받아서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만큼 신접살림은 선방에서 시작하고 애 태어나기 전에 둘 다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해서 돈 먹으면 부족한 전세금 정도는 우리가 해줄게. 이게 다 너희 생각해 이러는 거야? 너희도 이제 부모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쉽게 손 벌리면서 살 수 없잖아. 그리고 손 벌릴 때라고 해야 우리 집 밖에 더 있어 우리라고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두루두루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나 처음 한 상견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모멸적이고 끔찍했어요. 저와 부모님은 시부모님과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 한참 앉아 있었다. 떠났고 아빠는 그날 오래전 끊었던 담배를 시더군요. 아이가 먼저 생겨 하게 된 결혼을 하지만 시부모님의 탐탁치 않은 얼굴을 상견 이후에도 영 지워지지 않아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 말씀과 같이 남편의 형까지 모두 모인 식사 자리 끝으로 약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저와 남편은 아이가 뱃속에 있다 이유로 신혼여행도 없이 고향 시골 집에 있는 작은 남편 방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댁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았어요. 20평도 되지 않는 방 2개의 거실 겸 부엌 하나 있는 빌라고 남편과 형이 함께 쓰던 방이 저희 임시 거처가 되었죠. 자연스럽게 남편의 형이자 시아버님이자 새로 들어주고 시작한 신혼생활은 방에 겹겹이 쌓인 형제들의 냄새보다 더 약한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아침이면 저희 방 앞에 서서 두어 번 큰 소리로 안부를 전하는 듯 하더니 벌컥 문을 열어요. 귀한 자기 아들, 새벽 시장 나가기 전에 밥 차려 먹이라며 저에 깨웠어요. 만삭이라 나가서 일도 못하면 제깍제깍. 남편 일 나가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밥은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공주를 모시는 것 마냥 일어나 깨어야 되니? 어머님이 아침 차려줘도 안 먹는 거 아시잖아. 잖아요. 차려줘서 안 먹는 거랑 안 차려줘서 못 먹는 거랑은 다르지. 넌 어쩜 한 번을 군말 없이 뭐라 하는 적이 없어?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점심마다 어머님 식당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때 맞춰 끼니 한 번 챙긴 적 없다고요. 넣어야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어녀 사는 반갑이라고 대신 하라고. 내 마음 편하라고 내가 식당에 나오라고 하는 거지. 이젠 그것도 싫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빈손으로 애 하나 딸랑 뺏어 왔으면 안 시키더라도 눈치껏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찾아서 해야지. 그걸 또 내가 너 마음 불편하지 말라고 찾아다가 줬더니 이젠 또 그게 불만이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침대 바깥에서 자렴. 벽에부터 자니까 깨울 때마다 우리 아들 일어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조사 줄 알아. 아이, 새벽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10분 더 잘 수 있는데 엄마 목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깼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 시끄러워서 깼구나. 아, 미안해. 얼른 안아. 밥부터 먹어. 아이, 몇 번을 말해. 아침에 이마도 없다니까. 그래도 한술 뜨고 가야지. 자, 얼른 엄마가 생선 올려줄게. 수저 올려봐. 남편은 작게 식당을 운영하는 시어머니의 소개로 급이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새벽 농수선물 도매시장에 취직했어요. 매일 5시면 출근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저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매일같이 저에게 사람이 염치도 없다. 분수를 모른다며 훈수를 두는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있으면 단칸빵이라도 좋으니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 태어날 아기와 함께 저희 세 식구소만 마음 편히 살 수 있길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정말 돈 한 푼 안 쓰고 3천만 원을 모았고 결혼할 때 도와주신다는 전세금 5천만 원을 모아 다세대 주택의 작은 전세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만 얻는다고 끝이 아니더군요. 곧 태어날 아이를 하기에 어리기만 했던 저희 부부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오빠, 오늘 일 안 가? 아이 그만뒀어. 뭐, 일을 그만뒀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다음 달이면 아기도 태어나는데 일을 왜 그만둬? 미쳤어? 아이 진짜 나라고. 뭐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줄 알아? 영장 나왔어. 뭐, 영장? 아니, 군대 밀었다면? 근데 그게 왜 나와? 그것도 지금 아이 그때 미룬 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됐나 봐. 엄마네 집으로 이미 와 있더라고. 근데 지금 알게 된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나 아기는 어떻게 낳고? 아니야.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있어. 내가 오빠를 어떻게 믿어? 아, 그럼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해라고? 뭐, 군대 가지 말고 깜방가리. 그럴 수 없잖아. 일단 오라니까 가야지. 뭐, 그리고 가면 월급도 나온다고 하고, 그것도 다 보내주면 너 혼자 애 낳고 나 나올 때까지 지낼 수 있잖아. 밖에 있는 내가 문제냐? 안에 있을 내가 걱정이지.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부모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이미 남편과 시어머님이 저 멀리 강을 건넌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엄마 있잖아. 오빠 군대 간대? 뭐, 언제 갑자기? 아니, 뭐 그래서 됐어. 나도 어제 알았어. 언제래? 다음 주? 당장. 다음 달이 산달인데 갑자기 군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서방은 뭐 하고 있었길래 지 군대? 가는 것도 몰라. 지금 이런 철이 없고 무책임한 저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가 미안하지만 애 나오면 애 좀 봐줘. 애 키우려면 돈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손에 정말 병원비 밖에 없어. 당장에 기저귀 값도 없어. 나라도 나가서 벌어야 우리에게 키울 수 있어. 부탁이야. 처음 보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엄마는 그간 꾹꾹 눌러둔 미안함이 속수무책으로 터져나와 저도 오랜 시간 먹어왔던 엄마의 울음소리에 겨우겨우 소리내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아빠가 그때 그 도장만 안 찍었어도 우리 딸 지금쯤이면 미국에 있는 캠퍼스 거리면서 한참 예쁘게 빛나고 있을 텐데. 이게 다 탓이다. 그래도 내 딸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우리 손자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뭐라도 해. 아빠는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 책임지겠다며 전국에 있는 공사 현장을 돌며 타일 공사를 하러 다니셨고 해가 지날수록 장비가 늘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낡고 낡은 중고차들을 뽑아 생계를 이어갔죠. 그런 차를 저에게 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한 사고 거절했지만 아빠는 단호하셨죠. 이제 운주, 너 엄마야. 미안해서 안 받고 자존심 챙긴다고 안 받을 때가 아니란 소리다. 일 끝나고 하루가 끝나면 그게 엄마 있어. 내가 체력이 있어야 와서 애랑도 놀아주고 할 거 아니야. 무리라고 해도 내가 하루 종일 종종 걸어다니고 타고 하는 것보다 나을 거야. 아빠, 알겠어. 고마워. 가족은 어려울 때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간 철없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니 정신이 번쩍 들더니 그래, 난 엄마야. 이젠 강해져야 돼. 우리 부모님처럼 이런 마음이 먹어지. 저는 장집에 가서 엉성하긴 아마 과외 전단지를 만들었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아빠가 주신 차를 타고 동네방네 여기저기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시부모님의 배를 받아 군대에 입대했고 그날도 어김없이 임신한 게 유세하며 남편 군대 가는데 얼굴도 안 비춘다고 시어머니는 남편 군입대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굳이 집까지 찾아와 저를 나무로 하셨죠. 하긴 뭐 왔으면 우리 선우만 못 쓸 뻔했어. 다들 여자친구 오는데 남산만한 배를 한 임산부가 오면 또 군대에서 돌림받거나 괴롭힘 당하면 어떡해.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해서 오길 잘했다네. 남편 앞길이 정도 막았으면 됐지. 더 막을 필요 있겠어네. 어차피 바빠서 못 갔을 거예요. 어머님 사진 다 보여주셨으면 저 이제 내일 과외 준비해야 돼서 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해서요. 예, 너 뭐, 그거 꼴랑 얼마 본다고 유세 떨어. 그리고 너한테 애 맡기는 부모들은 정신인 거니? 대학도 못 나온 애가 임신부터 했는데 애들 교육에는 문제 없다니. 세상 정말 말세다, 말세야. 어떻게 기준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저 영어라면 사족을 못 써서 엄마들이 아성이 소나 이민 가서 쫄딱 망하고 오지. 휴, 그래, 나 간다. 선생, 놀이 잘해라. 여전히 시어머님의 몰상식하고도 교묘하게 저와 저희 집을 얕잡아 보는 언은 계속됐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저의 마음을 다였어요. 시어머니 말에 제 감정을 쏟아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기에 그렇게 저는 남편의 군대 간 사이에 제 인생의 두 번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됐죠. 진통이 이어지던 어느 새벽,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15시간 진통 끝에 건강한 딸에 출산하게 됐어요. 쭈글쭈글한 얼굴 속에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고 있지 하니 그제서야 엄마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것도 느꼈죠. 아이의 얼을 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아이를 지켜내야 된다는 커다란 사명감과 함께 당장 얼마나 입힐 수 있을지 얼마나 먹일 수 있을지 무거운 책임감이 저를 눌렀죠. 제 형편의 산후조리는 꿈도 못 꾸기에 저는 더 이상 누워있을 것도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친정 엄마에게 따라 이름 맡기고 그 밀렸던 영어과를 하며 틈틈이 전단지를 붓고 1년 정도 지나니 제법 과외만으로 딸아의 기저귀가 분유갑 걱정은 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팔에 금인 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급히 시어머니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만 유아 좀 봐주세요. 하필 오늘 수업이 많이 밀려있는데 유아 맡길 곳이 없어서요. 아니, 나는 장사 하나니. 내가 뭐네? 친정 엄마처럼 팔자 좋게 집에서 쉬는 사람이야. 엄마가 유아 데리러 오시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게 돼서요. 양쪽 다 부러졌다는네? 그게 무슨, 아니 그렇잖아. 애가 모을 말한 먹 없다고. 고작 해야 10kg 안 되는 애를 한 손으로 하나 돌보면 되는 거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이걸 또 시댁까지 닿게 안 되네. 어머니도 참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 마저 고생을 덜 해봤다고 해야 될까? 어머님, 그냥 유아 제가 볼게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아니, 얘 뭘 그렇게 단호하게 그어. 내가 뭐 안 봐준다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바쁘니까 지금 데리고 와.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어머니께 이런 연락 들으는 일 없을 거예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란스럽게 태어난 손주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더더욱 한치의 도움도 주지 않으시려고 애쓰셨어요. 그래놓고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에 저는 오만정이 뚝 떨어졌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바라는 대신 혼자서 이 위기를 타파해 보고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아이를 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쑤였고 아이와 함께 이동하며 차에서 먹고 육아를 하다가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억지라도 아이에게 잠을 뉘이며 과외 수업을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친정아빠가 잡혀있던 공사 일정까지 뒤로하며 손녀딸을 봐주겠다며 나선 덕분에 저는 다시 아이를 맡고 할 수 있었고 저 때문에 일도 나가지 못하는 부모님께 고작 2,300만 원 쥐어드린 후에 겨우 딸아이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침 퇴근 시간과 딸아이 하원 시간이 맞아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시다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던 참이었는데요. 무슨 일로? 아니,
유아가 친구들한테 유치원 장난감을 돈 받고 주더라고 해요. 처음에는 시장 놀이 한 것 같아요. 뒀는데 장난감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늘상 하는 말마다 돈 달라며 때려 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한 채 급이 딸아이 손을 잡고 도망치던 나 혼자는 어린이집이 안 보일 만큼 걷고서야 숨을 몰아쉴 수 있었어요. 이제 말모이 트여 쫑알쫑알 말하기 시작한 딸아이가 저희 부부의 다툼을 매일 보고 그걸 고스란히 어린이집에 와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을 땐 그간 어렵게 숨겨둔 치부가 어린아이를 통해 세상이 모두 까발려진 것 같아 부끄러우면서도 아직 몰라도 될 나이에 이런 것부터 속 깊이 세 가지 아이 얼굴을 보고 있지 않니? 정말 큰 죄를 지은 것만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매몰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사이버 대학을 다니며 가정을 책임졌고 저는 이런 모습이 가장으로서 자극이 됐는지 남편은 제대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직장 얻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어리고 서툰 시기를 지나 결혼한 지 8년이 지나서야 안정기에 접어들게 됐고 저는 부단한 노력 덕분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영어와 영어과의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친정에 갔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국제 전화를 하지? 아빠, 받지 마. 요새 그런 전화 조심하래. 위험해. 아, 잠시만. 번호가 미빈대음. 여보세요. 신 사장님 연락처 맞나요? 누구시죠? 사장님, 저예요. 마이클. 이 변호사. 아이고, 반갑네. 자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뭐라고? 정말 제임스를 잡았어. 고맙네. 고마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고. 아, 정말 세상엔 정말 심판자가 존재하는 걸까요? 반드시 선은 승리한다는 신념처럼 저희가 내쫓기듯 한국으로 야반 도주한 지 10년 만에 저희 집을 몰락시키고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한 장본인이자 그 배우를 드디어 잡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아빠가 어려서부터 도와줬던 한인 서한 집안의 10대 소년이 이제 정성한 훌륭한 미국의 변호사가 아빠에게 은혜를 갚고자 끊임없이 사방을 찾아다녔고 끝끝내 그를 찾아 수백억 대의 배상금을 안겨줬어요. 부모님은 드디어 다시 미국에 돌아가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애를 썼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돕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급한 사이 되자마자 저에게 최신 단인 제네시스들을 뽑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딸, 내 귀한 딸, 그간 고생이 많았다. 멍청한 부모 만나 내가 내 꿈도 접고 고생 많았어. 아빠가 우리 딸 처차는 멋진 새 차로 뽑아주고 싶었는데 10년이나 걸렸구나. 미안하다. 아니야, 아빠, 내가 더 미안해. 여보, 나머지도 하나 얼른 줘요. 우리 이 사방 못 빠져요. 아이, 그레이, 서방도 고생 많았네. 사위도 자식이라 부모가 돼서 둘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줘서 늘 미안했다. 어린아이의 가족들 책임지겠다며 새벽 시장 든 아들들 집창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 앞으로 우리 딸하고 유아 잘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내가 집 한 채 마냈네. 처음 그 마음에 잊지 말고 잘 부탁하네. 방연은 그러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은주다방만큼 오빠답게 책임지고 돌봐야죠. 제가 이 집 가장 아닙니까? 아빠, 갑자기 이렇게 돈 생겼다고 막 쓰면 어떡해? 벌써 다 해은 거야? 우리 고생한 거, 그럼 차라도 가져다가. 엄마, 아빠 써 아직 차도 잘 굴러가고 있고 필요하면 우리가 돈 모아서 살게. 여보, 어른이 주시는데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예의 아니야? 부모님이 주시는데 여보가 안 받으면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에 고맙게 받아야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 말씀이 맞아. 얼른 받아주고
할 수 있을 때는 해줘야 해요. 그것이 부모님이신 거예요. 유아 시절을 보면 좋다고 해서 싱글벙글 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껏 도와주시는데도 난 별론 것 같아서 괜히 어려웠던 저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받는 게 죄송스러웠어요. 남편은 시원찮게 주시는데 나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나 봐. 콩고물 떨어질 것 없는 건지 부모님이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다 민망했어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저 올려보니까 해가 밝게 비쳐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가게를 하겠다며 어대간 한 채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할 줄 아는 건지 집에서 계란 프라이 하나 못해서 유아 밥도 못 차지만 그래도 이제는 함께 할 때인 것 같아요. 졌잖아. 차린 거 먹을 줄만 아는 당신이 무슨 가게 하는데, 여보, 그게 뭔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다 할 줄 알아서 가기를 하나? 다 전문가 데려다 고용화하고 월급 줘서 꾸리는 거지. 안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난다 하는 요리사들도 다 모아뒀다고. 그 전문가 줄 월급은 있고 돈 없어서 대출받아서 가게 차리는데 월급은 어디 나서 주려고 그래? 진짜 정신 좀 차려, 여보. 저희 이런 꾸지람과 끊임없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권했어요. 결국에 제가 집을 나가면서 노발대발했지만 이 가게 간판이고 재다 맞춰 걸어 손님만 맞으면 되는 일이라 문을 안 여는 게 여는 것보다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남편 계획대로 가게를 운영했지만 아무런 기술도 능력도 없던 남편의 가게는 제 2년에 넘기지 못해 권리금도 못 받고 겨우겨우 있던 직원들 퇴직금만 챙긴 채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득인 수준이었죠. 저는 대책 없는 남편 때문에 마음에 남은 빚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가게 처분하면 빚이 아플 수 있다 며 흠뻑 물어넘겼고 그럴 때마다 너무 찜찜했지만 남편이 어찌나 꽁꽁 숨겨뒀는지 알 길이 없었기에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마을 넘겨 결혼한 시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재수 씨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네, 무슨 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게 차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네, 그럼요. 언제 필요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아주버님께서 처음 나온 부탁에 저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선뜻 의심 없이 아버지가 주신 차를 빌려드렸어요. 하지만 차를 빌려간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돌려주겠다는 말이 없어 달라는 말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결국 남편에게 차를 받아오라고 말해야 했어요. 말했어요. 여보, 아주버님, 이제 차 받아야 되지 않겠어? 나도 수업하는 책 들고 계속 대중교통 타기도 그렇고. 그거 그냥 수라고 했어. 우린 이참에 새로 외제차 뽑으면 되지. 뭔 소리야? 아빠가 나 타라고 뽑아준 걸 왜 당신 마음대로 형한테 줘? 형이 이제 결혼도 한다고 하고 난 때문에 돈 한 푼 없는데 자라도 있어야 기가 살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돈이 한 푼도 없어? 왜 그게 당신 때문이야? 그게 아니야. 형이 지난번에 가할 때 퇴직금 다 털어서 줬어. 아주버님이 퇴직금을 그게 다 얼만데 당신 미쳤어. 남의 퇴직금까지 받아서 장사하면 어떡해? 그래서 차 줬잖아. 그리고 내 덕분에 우리 가게에서 형수님 만났는데. 형은 더 좋을걸. 무슨 철없는 소리야 형님. 내도 우리처럼 땡전 한 푼 없이 거지같이 시작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다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왜 형이 거지야? 내가 곧 다시 재기할 건데 그럼 내가 사장 오고 우리 형이 이사하면 되는데 당신은 무슨 수로 재기를 해야 하는지 정신 차려.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돈으로 그대도 하는 장사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야, 너 진짜 그 돈 좀 있다고 뭐라고 된 줄 아나? 본데
그래봤자 이 집 가장 나요, 가장. 당신이 뭘 했다고 가장이요? 당장 가서 아빠가 준 차 받아오고 당신의 형퇴직금을 당신이 당장 알아서 해결해. 안 그럼 우리 이혼이야. 그제서야 남편의 믿는 구석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대기업 다니던 시아 주버님의 퇴직금이 있죠.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 멀쩡하게 다니던 대기업을 관두고 퇴직금을 합쳐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열었던 시아주님은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 손님과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물 꺼지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남편은 곧 결혼할 형이 안쓰러워 것도 아닌 저의 차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남편이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자 결국 주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것이었어요. 남편이라는 강에 아버지가 주신 차를 받아왔어요. 그러니 싹싹 필기까지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글쓰 웃음을 짓고 있길래 저는 순간 남편 손에 주어진 핸드폰이 낙들었고 마지막 최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이서방. 왜 다시 전화했어? 불안해서 그래. 액수가 커서 오늘 계좌로 보내긴 어렵고 내가 맞아 은행에 가서 보내준대. 아빠, 돈 보내지 마.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이서방은 없어. 알고 보니 남편은 그간 해준 것도 없던 친정의 혼수나 다름없는 차를 형에게서 받아오라고 했단 빌미로 그간 없이 살던 친정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을 인질로 삼아 가게를 확장해 운영할 수 있게 무려 7억 원을 조달해 달라고 하셨고 자신들이 잘못하면 린딸이 제가 남편이고 시댁이 고생할까 싶어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죠. 저는 뜻으로 밤을 새워 당장에 남편 살을 잡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남편은 무에 그간 가정을 방조한 부분까지 들먹여 양육권까지 모두 탈탈 털어 저는 딸아이와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는 전남이 된 그는 해업한 가게에서 먹고 자며 형제가 딸로 보이던 그들은 형이 결국 마지막 결혼까지 대차게 차이면서 결국 두 형제가 서로를 소송하기 이르렀다. 더군요. 저의 전시 어머니 또한 그간 하나 있던 며느리가 떠나고 다른 데 며느리를 기다리다 형제의 난까지 목격하고는 반에 마비 가서 말은 고사하고 진 입으로 치이나 줄줄 흘린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길었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은 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젠 경험해 볼 만큼 다 해봐서 그런지 미련도 없고 다시 그쪽 생활로 돌아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을 다시 개척해 보려고요. 그리고 발레는 우리 딸에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지내려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염치 없는 것들은 꼭 끝이 꼬이더라고요. 시댁을 보며 그 부분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은 무디 가정에 화목함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